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와 지리 시리즈 9번째, 이번 영상에서는 화북지방과 중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삼국지 초반 군웅할거기에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던 두 인물 원소와 조조의 세력 기반이 되었던 곳이죠. 사실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을 알아야 이 인물들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삼국지 지역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자, 관중지방 표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한중지방을 지나서 그 밑에 파촉에서 장강 삼엽을 지나서 형주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동 지역까지 지난 시간에 쭉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남은 지역이 있죠. 바로 화북 지역과 중원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이 북쪽에 평야가 넓게 펼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른바 화북평야지대입니다. 자, 오늘은 이 지역의 지형적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화북지방 중 황하 남쪽의 이 지역, 지금의 허난성 지역을 중원이라고 하는데, 중원도 포함을 해서 이 화북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황하가 청해성에서 발원해서 중국 동해로 흘러가고 있지요. 또 하나의 강이 보입니다. 요하죠. 요하를 중심으로 요서와 요동으로 나누어집니다. 위쪽을 보니까 고비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몽골 고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황토고원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지형적인 특성을 보면 황토고원, 내몽골 고원, 그리고 그 북쪽의 고비사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살기에 크게 적합하지 않은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원 지역들은 농경민과 유목민의 경계가 되죠. 그래서 고비사막 북쪽으로 올라가면 몽골 초원이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두 산맥이 나옵니다. 하나는 싱알린 산맥, 그리고 그 밑에 태양산맥입니다. 이 산맥들 동쪽에는 두드러진 두 개의 평원지역, 평야지역이 펼쳐집니다. 북쪽에는 동북평야, 만주평야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그 남쪽 태양산맥 옆에는 화북평야입니다. 아직은 동북평야는 역사의 흐름에 전면에 등장하지 않을 때이니까 삼국시대의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이 화북평야입니다. 삼국시대 초반 군웅할거의 시기에 역사의 무게중심이 서쪽 관중지방과 이 중원에서 중원과 화북지역으로 상당히 동쪽으로 옮겨져서 진행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근을 현대 행정구역으로 따지면요, 이 태양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산동성, 서쪽에 산서성입니다. 그리고 황하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하북성, 남쪽으로는 하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섬서성, 남쪽에는 호북성, 안위성, 강소성, 이렇게 하남성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습적으로 중원이다 라고 했을 때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하남성 지역이 그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남성 일대와 산동성 일부, 그 다음에 하북성과 산서성 일부를 포함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좁은 의미의 중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조조가 이쪽 하남성 일대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연주 지역이요, 중원에서 세력 기반을 잡고서 시작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나가는 길에 간단하게 하나 언급하고 넘어가면, 후한의 수도는 여기 낙양이 있었죠. 그리고 동탁이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이 되자 위협을 느끼고 장안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아주 자주 등장하는 이 함곡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함곡관 넘어서 장안으로 간 것인데요, 이렇게 동탁이 장안으로 넘어간 것은 일단 자신의 세력 기반이 서쪽에 있기도 했고요, 또 방어에 굉장히 유리하기도 했었습니다. 반동탁 연합군을 일컬어서 흔히 관동군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함곡관 동쪽에 있는 세력들이 모였다라고 해서 그렇게 부른 겁니다. 자, 이야기를 잠깐 춘추시대로 넘어갔다가 다시 삼국시대로 넘어오겠습니다. 춘추시대의 지도입니다. 자, 황하가 흐르고 있고요, 밑에 쪽에 장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춘추시대 소위 중원이라 하면 동그라미로 쳐진 이 부분입니다. 지금의 하남성 일대를 말하는데요, 이 춘추시대의 중원 일대를 보면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조그만 나라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원이 고만고만한 소국들 중심으로 모여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커다란 나라들이 그 중원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나라입니다. 상대적으로 중원에 비해서 굉장히 큰 덩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찐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장강 남쪽에 초나라가 굉장히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강 옆에 장강 동쪽에 오나라, 그 밑에 월나라입니다. 자, 제가 지금 언급한 순서는 춘추 5패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겁니다. 즉 춘추시대 패자들, 춘추시대에 가장 힘이 세었던 맏형 노릇을 했던 나라들은 특징들이 모두가 다 중원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아니고요. 중원의 외곽에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나라의 제환공, 찐문공, 초장왕, 오함려, 월구천,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춘추 5패라고 합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 춘추 5패를 다른 사람들을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5나라를 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후에 진시황이 나오는 이 진나라는 아직까지는 오랑캐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춘추 5패에 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서융의 패자라고 하는 나름대로 패자의 칭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른바 중원의 중심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패자가 나오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이 중원에서 어떤 나라가 두드러지게 커나가려고 한다면 외곽에서 다른 나라들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춘추시대의 강대국은 어떤 나라들이냐? 중원에서부터 한 발자국 벗어나 있으면서 그곳에서 자신들의 나름대로 방식으로 힘을 키워 나가고 중원으로 세력을 넓혀가서 여러 제후국가들로 패자라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원리이죠. 춘추시대의 군주들이라면 누구나 패자가 되는 꿈을 꾸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원의 소국들은 패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중원의 중심 국가가 힘이 커지는 것을 주변에서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패자 노릇, 맏형 노릇을 하는 춘추시대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5패들은 모두 중원에서부터 한 발자국 벗어난 국가들이 그 나름대로 힘을 키워가면서 비교적 다른 나라들로부터 간섭을 더 적게 받으면서 힘을 키워갔었고, 그렇게 힘을 키워나간 후에 중원으로 진출해서 패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춘추시대 내내 이 패턴은 반복이 되었습니다. 전국시대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관중지방에서 진나라가 스스로 강력한 병법개혁을 통해서 힘을 키운 후에 점차 동으로 남으로 세력을 확장시켜서 마침내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의 역학관계상 중원의 가운데에서 또는 여러 세력들의 가운데에서 힘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시 삼국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형도를 보시죠. 이 지형도를 중심으로 이 부분의 대략적인 후한의 주요 주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 태양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주가 나눠지죠. 기주하고 병주입니다. 기주 밑에 연주가 있습니다. 연주를 둘러싸고요. 오른쪽에는 청주와 서주가 있고요. 왼쪽에는 사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에는 예주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 유주가 있죠. 제가 기주와 연주를 파란색으로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삼국지 초반 전개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두 인물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이죠. 기주는 원소가, 연주는 조조가. 자, 그렇다면 이 지형을 놓고 볼 때 삼국지 초반 군웅할거 시절에 가장 유리한 지역을 차지했던 인물이 누구일까요? 이 지도만 딱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주를 차지하고 있었던 원소입니다. 자, 왜 그럽니까? 이쪽이 화북평야의 중심 지역입니다. 일단 풍부한 생산력을 기반하고 있고요. 따라서 병사 등 인적 자원이 상당히 풍부할 수밖에 없었고, 지형적으로 왼쪽에 태양산맥이 있습니다. 천의 요새가 이루어지고 있죠. 천연적으로 방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방어라는 측면에서 아주 좋은 길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풍부한 생산력에다가 대규모 병력 자원, 가령 관도대전에서 원소는 많게는 조조의 10배까지의 병력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여러 적들과 싸울 필요 없고 오로지 북쪽의 공손찬만을 제압하고 나면 나머지들은 남쪽 세력들인데, 남쪽 세력들은 앉아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길목에 앉아서 남쪽 세력들을 이간책만 잘 써도 원소는 충분히 천하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좋은 조건을 살리지 못했으니 원소는 어지간히 무능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가장 불리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입니까? 연주를 기반하고 있었던 조조입니다. 사방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제가 춘추시대 중원의 소국에서 패자가 나올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군웅할거 시절 이 연주에서 사방의 적들이 어디서나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곳에서 이 연주에서 고분분투하며
세력을 키워나가서 끝내 이 중원과 하북을 다 차지한 조조의 능력치는 참으로 대단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사방이 열린 곳에서 패권을 차지한 예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당시의 실력자들, 예를 들어서 원소, 손책, 여포, 도겸, 원술, 유표 등을 생각할 때 그 누구에게라도 허점을 보이면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조가 서주를 치러 갔을 때 여포가 연주 땅에 들어와 연주를 거의 잃을 뻔한 일도 있기도 했습니다. 자, 이 연주는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기다릴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능동적으로 분주하게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리더십이 결단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조조가 헌제를 자신의 진영에 받아들인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형식적인 명분이라도 잡아서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힘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속셈도 있었을 겁니다. 조조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 능력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지도를 놓고 보면 이 지리적 조건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씩 주변 세력들을 제압해 나갔다는 것에 있지요. 반대로 원수의 무능함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지형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정하고서도 능동적으로 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북쪽에 공손찬을 하나 처리하고는 마치 대업을 이룬 것처럼 자신의 자식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전략을 분산시켰죠. 그래서 능동적이지도 전략적이지도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화북지방과 중원지방의 지형을 중심으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